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괴 소포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견이 돼서 주말 내내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날라온 소포인데 안에 내용물은 없는데 그 안에 유독가스가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독극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관계 당국과 이 경찰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데 그 정체 과연 뭘까요? 괴 소포의 정체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에 이어 민주당의 혁신위도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일각에서 제명은 어렵다라는 식의 뜨뜻 미지근한 기류가 나와서 당 안팎으로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소포.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외국에서 날라온 내용물 없는 수상한 괴 소포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이 정책은 뭘까요? 동아일보 12면입니다. 수상한 소포가 2,580건이 신고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나왔어요. 시민들은 내 주소 어떻게 알았나 불안합니다. 노란색 포장지로 외국에서 발송돼 온 이 소포, 무언가 빵빵히 가스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잠시 후에 이 정책 공개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소포를 열어본 분이 이 뭔가 가스에 중독된 듯한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얘기도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 소포를 보냈는지 잠시 후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30.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 숫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능 출제 평가원 일 맡았던 현직 교사가 대입 학원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무려 4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회교사는 메가스터디에서 9억, 진학상담 이투스에서 10년간 6억, 국어교사는 대성학원에서 4억여 원. 아시다시피 사립공립교사는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종의 거액의 급료를 제공받았다라는 겁니다.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이 금액이 다 합해서 얼마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열등감. 한겨레신문 신면 기사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 열등감이 부른 묻지마 살인. 주말에 신림동에 묻지마 흉기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조 씨는 전과 3범에 소년부 14차례 송치 전력도 있습니다. 결국 흉기에 피습된 20대는 사망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조 씨가 마이크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니 탓.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엔 어떤 걸로 니 탓? 이 괴 소포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니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해를 두고도 교권 침해를 두고도 급기야 괴 소포를 두고도 니 탓 공방이 여야에서 나왔습니다. 언제쯤 남 탓 안 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아니 괴 소포 갖고 어떻게 남 탓을 하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국 각지에서 정체불명의 괴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걸 열어본 사람이 이른바 가스 중독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라라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돌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것 같은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보냈는지, 이 안에는 한때 독극물이 들어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모든 궁금증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수상한 소포 공포, 괴소포 공포입니다.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면서 관세청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타이완으로 추정하는 소포 우편물이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뜯어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개봉하는 순간 호흡 좀 곤란하고 머리가 띵하다.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흰색 가루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국내 반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겪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신고가 빗발쳤는데 2058건이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많은 괴소포, 도대체 그 안에 뭘 담아서 왜 보낸 걸까요? 주말 사이에 주문한 적 없는 소포가 해외에서 왔어요.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총 2058건. 어제 오후 5시 기준입니다. 더 나올 수 있어요. 645건은 이 중에서 경찰이 수거해서 분석 중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혹시 모를 독극물 위협, 테러에 대비해서 독극물 방독복을 입고 방독면을 쓴 이 특수 요원들이, 소방 관계자들이 우편물을 수거해서 아주 신중하게 우편물을 수거해가고 조사해보는 모습도 전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감지가 됐습니다. 서울의 모 우체국에도 이게 발견이 돼서 한때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체국 관계자들이 대피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동 한복판에 있는 중앙우체국에까지 배달된 이 괴소포,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정법전. 네네. 아니 이 호흡곤란으로 실려간 분도 있고, 자 일단은 이건 법적으로요. 이거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되죠. 안 되죠. 네네. 근데 그만큼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은데, 얼마나 국민들 놀라셨겠습니까? 아니 당장 저희 집만 해도요. 하루에 몇 개씩 택배가 날라와요. 예. 저는 안 시키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주문하고 우리 아들도 주문하고 딸도 주문하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것들이 하나 딱 섞여 있단 말이죠. 더 교묘한 건 뭐냐면, 만약에 발신이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발신이 타이완, 대만으로 돼 있단 말이죠. 타이완으로 돼 있군요. 네. 주소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은 밸류 US 달러 1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택배가 왔을 때 이게 내가 시킨 건지 우리 집에 다른 가족이 시킨 건지 모르니까 한번 쓱 열어볼 수도 있는데 저기 타이페이 타이완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저런 택배가 왜 우리 집으로 왔는가? 예. 그런 제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딱 정보를 봤을 때 우리 집에 제 이름이나 우리 가족 이름이 없으면 잘못 온 거네. 그러면서 다시 반품을 시키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내놓거나 그럴 텐데, 만약에 저 이름이
본인 명의나 우리 가족 이름이 딱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집에 온 게 맞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정보가 그 유출이 됐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수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계속 늦추지 않아야 되는 예. 그런 참 복잡한 세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보냈지라는 공포감이 여전한 겁니다. 박정화 의원님, 사실 요즘 젊은 분들 직구 많이 해요. 해외 직구. 그리고 뭐 대만이나 중국, 특히 이제 중국권 쇼핑몰이 굉장히 저렴하고 배송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없는 게 없고 그래서 주문을 하면 꼭 저런 봉투, 노란색이나 회색 저 봉투에 저 느낌의 포장지가 탁 포장이 돼서 배달된다는. 그래서 뭐 우리 애들이 뭐 또 해외에서 뭐 시켰나 보다 하고 무심코 가져가서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주소를 어떻게 중국에서 알고 예. 라는 이 개인정보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저는 상상을 해보면 현대전이 시작이 되면 저런 식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택배가 배달됐는데 우리 애가 시켰나 보다라고 무심코 열어봤는데 그래서 이상한 유독가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하고 예. 또 다른 물질들이 막 전국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퍼지면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비행기, 지하철, KTX 이런 것들이 막 신호가 이상해지면서 아주 전국이 아수라장이 혼란이 나온 이런 상황이 오면서 아마 사회가 교란되고 혼란스러워지고 전쟁이 막 발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 저게 얼마나 무섭고 걱정스러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던 이유가 울산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뚜껑을 열었는데 뭔가 가스 같은 게 나오면서 속도 미식거리고 머리도 띵해지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거 정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뭐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걱정스러운 면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뭐 재난 문자 비슷하게 대만이나 이 해외에서 시킨 적이 없는 소포가 오면 절대 열지 말라. 이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울산, 대전뿐만 아니라 뭐 서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게 뉴스 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많이 보셨는데 사실은 미처 그 뉴스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찌감치 좀 재난 문자 보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예. 이 위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과하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자 받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던 그럼요. 국민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누가 보냈냐? 왜 보냈냐? 뭐가 들었냐? 목적이 뭐냐? 이게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지혜 돌직구 시청하시면 이 궁금증 모두 풀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누가 왜 보냈을까? 함께 보시죠. 어디서 왔나?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최초 발송한 걸로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유지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주소가 타이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데 이 일종의 뭐 전략 같아요. 사실은 원래 발송한 곳의 발송지가 아니라 대만 경유지가 발송지로 돼 있다는 것.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어쨌든 중국 광둥성에서 보낸 거다. 자, 왜 발송했냐? 현재로서는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됩니다. 무작위로 소포를 보내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브러싱 스캠이 의심된다. 자, 발견 시 대응 방법. 우편 봉투에 청화 포스트, 중화 포스트라고 돼 있으면 이거 괴수포입니다. 발신지에 타이페이 타이완 개봉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중국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광둥시에서 보낸 건데 대만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도록 했네요. 일부러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검색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유 소포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냈지만 대만에서 다시 주소를 다시
여기서 중화포스트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대만의 공식적인 우편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화포스트, 청화가 아니라 중화포스트.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그전에 정부 기관이었고 2003년부터 이제 민영 기관으로 넘어오는 기관인데 어쨌든 이건 공식적인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우편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의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작은 제품들이 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다는 거고, 실제로 그 말하면 광동성 선전이라고 하는 건 IT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된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선전시의 지역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광둥성 선전시. 예. 그래서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 IT에 그냥 뭐 불야성처럼 예. 발전했던 곳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브러싱 스캠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에 가령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과거 같은 이제 2000년도 3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곳에다가 양배추 씨앗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씨앗을 보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보였습니다만 가령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만 보내면 일단 인명은 피해가 없지만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저균이 보내져 가지고 예. 5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신고 바란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을 경유해서 보냈군요. 대만에 있는 중화포스트가 사실은 정식 기관이기 때문에 경유하는 시스템,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 여야가 내탓 공방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거 누구 탓일지 한번 가려볼까요, 그럼? 자,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권의 자충수, 국정원법 개정안이 외국발 소포 논란을 초래했다. 민주당에선 정부 당국이 특별한 대처가 없다. 안보라인 대응 부재가 심각하다라고 서로 네가 잘못했네 라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이 내 탓, 네 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 집권 여당에서 최근에 이제 물난리가 났을 때도 전 정부 책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갑니다. 1년이 훨씬 넘었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려면 남 탓해가지고는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둘러봐야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국민들이 선택해서 출범시킨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설사 뭐 전 정부 탓이 뭐 손톱만큼이라도 있다 손 치면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이전보다 잘해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하자면 정권 교체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든 전 정부 탓을 하든 또는 뭐 전 정부의 뭐 법을 개정한 뭐 지금 국정원법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탓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권에 뭐 이게 정치 불신만 심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국정원법 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낳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했던 것이지 이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체에 유해한 독극물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경찰 측의 입장은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외교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 회의 개최, 후속 조치 논의 중이고요. 경찰에서 현재까지 무작위 테러 의심할 혐의는 극히 낮다. 일단은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 라고 조심스럽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법 얘기도 나오고 일단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일단 지금 2천여 건 이상이 이제 신고가 됐는데
그 안에는 심각한 문질이 들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신고했을 당시에도 아마 이 안에 있는 물건보다는 접착제들이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속이 좀 미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아직까지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일단은 그 안심은 하시고 대신에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우편물이 오게 된다면 그래도 한번 함부로 막 개봉하시지 말고 좀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브러싱 스캠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업체가 이 택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평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 생긴 것 같아요. 무작위로 막 우편을 보내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염려치 마시고 한번은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잘 주의 깊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권고라는 가장 초강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제명까지야.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윤리위 뭐러 있냐라는 논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명 권고 그 후 김남국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까지 윤리심사 자문위뿐만 아니라 혁신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혁신위도 김남국 의원 제명을 압박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윤리특위의 결정,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압박했습니다. 당 차원의 결정, 이른바 당론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당론으로 제명하라. 자율투표 맡기지 말고 뭐 이런 뉘앙스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은 뭘까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혹은 뭐 당론 비슷한 성격으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 있으실까요? 관련해서 논의한 것이 없습니다. 논의가 왜 없었나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제명은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엔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 민주당 지도부 회의 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놀라운 게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권고한다라는 초강수의 얘기가 나와서 온 조간신문 1면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 얘기하는데 민주당 지도부 최고위에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 그리고 한 최고위원은 제명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정상입니까? 글쎄요, 저 민주당 계신 분들은 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만은 김남국 의원이 일단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혁신 과제 또 총선을 앞두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자세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부로 볼 수 있는 혁신위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고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모호한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어떤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최고위에 반영이 돼가지고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누구 중에 누군가는 그 얘기를 꺼냈어야 된다 하도록. 누군가는? 네. 저는 그 최고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누가 돌아가면서 사실 발언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무도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깊게 민주당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표결에 가더라도 200표를 넘어야 될 텐데 200표 되겠어?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뭐 아무리 민주당이 아마 권고 당론조차도 안 하고 자율당론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거의 아마 뭐 제명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 회의 때 아무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윤리심사 자문위 그리고 윤리특위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국회의원들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지도부에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건 알아서 해라 라는 뜻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그렇죠. 말인즉슨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정도면 양반입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예, 제명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침묵하는 게 오히려 그런 거잖아요. 제명시키지 마라. 예, 그런 말하고 똑같잖아요. 왜요? 이 김남국 의원이 친명계라?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 만약에 제명의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 그러면 그것이 권고 당론이라도 우리는 당론으로 제명을 정했다는 말을 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의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그 메시지 뜻은 제명시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일반 의원 입장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 입장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군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제명시키지 말라는 것이 입장이라고 오독될 수 있다는 거죠. 오독인지 정독인지는 나중에 네. 봐야 알겠지만. 네. 자 그럼 정법전. 네네. 그러면 윤리심사 자문위, 윤리특위 제명을 다 결정했어요. 그럼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아무리 윤리가 제명을 결정해도 3분의 2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그 윤리의 결정은 뭐 무효입니까? 백약이 무효인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법 규정을 다시 보면요. 국회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네. 원래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만든 다음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위원회의 그 자문위원회의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스트로.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자문이니까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게 아니고 반드시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윤리특위가 그런 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중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냐면 심사자문위에서 의견을 내면 그걸 받아서 윤리특위에서 심사 보고서를 내고 그 심사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그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윤리특위에서도 제명해야 된다라는 식의 심사 보고서가 나올 거는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회의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도 뭐 국민이 선출한 그 배지인데 이걸 함부로 떼는 건 그렇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명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회는 뭐 여러 차례 보여졌지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잃은 그 집단이 된 것이다. 당장 그렇게 되면 조간신문 중 상당수 일면 헤드라인 제목을 예상해 보면 민주당 윤리위 결정도 외면, 윤리위 결정 외면한 채 방탄, 윤리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김남국 의원한테 아무런 그 징계도 없이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냐면은 제명이 이렇게 높은 거라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사과, 뭐 그다음에 뭐 출석 정지 뭐 이런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출석 정지 당하면 더 좋겠네. 김남국 의원 재산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지 모르지만 뭐 100억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뭐 세비 좀 깎이니 뭐 그거야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은 만약에 국회에서 그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법적 책임을 스스로 안 묻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을 다음 그 내년 총선에서 묻게 하겠다라고 그 결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다음에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데 윤리특위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인터뷰에 답변을 했는데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함께 보시죠.
김남국 제명안 8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 방향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의원들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변재일 의원도 윤리특별위원장도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혁신위도 지금 변재일 의원 윤리위도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사실은 당연지사. 왜 민주당 지도부는 전재수 의원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탈당했으니까 절호의 기회 아닐까요? 민주당에게 주어진 방탄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끊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 또 탈당도 했으니 또 혁신위, 윤리위 다 김남국 의원 잘못 있다라고 하는 마당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탈당을 한 사람이고 그런데 당의 입장을 정리 안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절차적으로 국회의장 직속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사실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이 그대로 윤리특위에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장일치로 아마 이게 그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결정을 이제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이게 간단 명료하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라라고 공고한 의원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서 윤모 의원, 박모 의원 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 2분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39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금 징계를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이 39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이제 제명 이러면은 바로 그냥 제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든지 해버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여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기존에 제명 결정 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39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나오듯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김홍걸 의원까지 지금 11명,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11명이 지금 코인 거래를 했는데 그중에는 5명 이상이 적어도 이해 충돌이 의심이 간다. 지금 이런 결과가 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뭐 세상 일이 간단치 않은 것처럼 이 일도 간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권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저는 순리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도부의 이 침묵 속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라는 것도 반영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당대표로서 사과를 했고 말하자면 당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징계 절차 개시에 맞춰가지고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도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늦지 않은 시간에 당의 입장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랑 친하다고 해서 징계에 주저해선 그래서는 안 된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제명 처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바로미터. 국민 뜻받아 김 의원 제명을 결론 지어라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왜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 제명에 대해서 침묵할까?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뭐 뻔한 것 같아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특수관계라는 거, 굉장히 이제 이뻐하는 측근 참모라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옆에서 잘 지켜오면서 앞장서서 나왔던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민주당 형님들이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는 2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는 숨은 그림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윤리위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의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걸어요. 하나는 정당한 영장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끝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그는 진정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 의원으로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거 표시해야지. 제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국회의원 제명한 거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게 제명이 되는데 민주당 이 제명을 하려면은 그 가서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아무도 누가 어떻게 표시했는지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제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제명에 반대할 거다라는 수민구림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서너 달 전에 얘기했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한창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제명을 권고하고 이걸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처리를 해서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윤리특위에서는 변재일 위원장이 8월 중에 처리한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지금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한 40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설명 주신 것처럼 제명에 대해서 권고 들어가 있는 의원도 2분 정도 있고 나머지 또 의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석 달 전에 이거를 순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만 먼저 쏙 빼서 먼저 처리할 건가 여야 합의 안 돼서 질질 시간 끌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저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재일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8월 중에 처리하는 것들이 정말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특위 내에서 합의해서 김남국 의원 것만 먼저 꺼내서 처리한다면 모르지만 앞서 얘기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윤리특위도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저렇게 안 되고 또 공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궁극적으로 김남국 살리게 나갈 거고 이거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방탄의 1차적 목표가 김남국 의원에 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예, 여야 의원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것 말고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자산 은닉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등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SNS에 입장 냈네요.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의문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제명 권고에는 유감 표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권영세 의원, 김홍걸 의원도 코인 거래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과 권영세, 김홍걸 이 2명의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 경중을 구별한다거나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자 정보 거래 의혹 내지는 자산 은닉 의혹은 김남국 의원이 추가로 더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수해 중에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노위원장 박정 의원이 해외 출장을 갔다라는 논란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4명 외교 일정으로 5박 6일 베트남, 라오스를 출장 갔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빨리 돌아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순방을 갖고 국내에서 수해가 났는데 왜 우크라이나에 갔느냐라고 비판을 했던 터라 특히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의 해외 출장,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법정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그 생각이 너무 단순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갔고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번만 방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간 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는 아니 뭐 당장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비판을 했던 민주당에서 개거품이라는 표현은 방송에서는 좀 부적절합니다. 거품 정도로 해주시죠. 네,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이렇게 걷는 개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다 돼가지고 모든 것 대통령이 그때 저희 나토 가셨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물난리가 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물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부처도 아니고 환경부를 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이 또 일침을 놓으셨잖아요. 환경부 장관한테. 그 물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런데 그 국회 환노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전부터 그 일정이 조정이 되어 있었긴 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 무신경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노위 같은 경우는 김용주 의원님 네. 수해 대응 법안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물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사실은 홍수의 일반적인 또 기상청도 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돼서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상임이라는 측면도 있고 아마 이번에 나간 것이 말하자면 베트남, 라오스 이런 것이면 아마 노동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말하자면 관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우크와 같은 그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수입 문제 또 쿼터 문제를 아마 다루기 위해서 나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홍수 피해 환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율해서 그나마도 홍수는 좀 끝나고 수해 복구가 된 상태에서 베트남이나 다른 곳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워딩은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베트남, 라오스 가는 건 괜찮고 공무니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좀 다른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측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위험한데 왜 위험 지역에 가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거나 나토 가는 것에 왜 빨리 수해 복구하지 않느냐.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조문이라든지 문상 또 국제회의를 뒤로 미루고 갔다가 돌아오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이와 같이 한노위원들의 왜 해외 순방도 물난리가 있는 중간에는 상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재수 의원님, 윤 대통령 가는 거 부적절했다라고 많이 비판하셨잖아요. 네. 윤 대통령은 안 되고 환노위원들과 환노위원장은 해외 출장 수해 중에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야당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런저런 억울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저 말 필요 없습니다. 빨리 돌아오시라. 빨리 돌아오시라. 그래서 어제 나갔다가 오늘 바로 돌아온답니다. 오늘 오신답니까? 오늘 바로 돌아온다는 거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 조기에 귀국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 수해가 나고 난 뒤에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해외 출장, 그다음에 여름 휴가까지 하지 말아라라고 이미 했는데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지 분명히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런 억울한 측면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한 오래전에 계획돼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오라고 했었고 똑같이 수해 중이었고 해외 공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출장가 있었으면서 이 출장가 있는 동안에도 국내에서 벌어지는 수해 입법 대응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여야가 벌이고 있는 상황. 공무 중이더라도 돌아올 수 있군요, 이게.
상당히 이제 남차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국회의장 재직 시절에 예. 아마 베트남하고 라오, 특히 베트남이 이제 수교 30주년이거든요. 그쪽 이제 입법부 수장들, 그러니까 국회의장들하고 미리 다 예정이 돼 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혼자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나간 격인데 의장단, 그러니까 전직 의장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계획이 된 일정이기 때문에 의장단 소속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의 공고대로 어제 나갔다가 오늘 바로 조기 귀국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국회 쪽에서 아니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막 급하고 중요한 일정은 아니었던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뭐 외우성 아니냐. 물론 이제 공무로 가셨겠지만 뭐 그런 지적도 있던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 환노위가 27일 날 그 소회의가 있고 28일 날 전체 회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원론적으로 보면은 뭐 의원 외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 의원 사절단이 국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본다면 저는 이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여야 공방의 소재로 저는 삼고 싶지 않는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 뭐 돌직구를 포함해서 몇몇 그 방송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우리 당 전체는 지금 청주에 가서 수해봉사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는 의원 전원 모두 해외 출장 자제를 권고하고 지시를 해서 저희 당은 이 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출장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출장도 지금 다 의원들이 취소하고 수해 복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옥중 편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 번복에 또 번복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입장인지 보시죠. 김성태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내용은 이 지사와 사전 보고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당초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쌍방울 김성태에게 뭔가를 얘기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좋겠다.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 자, 이 자필인데 정법전. 네네. 이게 말이에요. 상당히 좀 이상합니다. 왜냐?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고 경기도죠. 자, 보세요. 지금 경기도와 쌍방울은 내복 사입은 인형밖에 없다면서요. 내복 한 장 사입은 인형밖에 없는 도지사와 내복 회사 대표한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대신 내달라는 건가? 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건가? 아니면 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인 거야? 아니 이게 뭡니까? 일단은 왜 얘기해요? 쌍방울한테.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이랑 똑같아가지고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쌍방울에다가 이 지사 방북 추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진상 정책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이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뭐 옛날 60년대, 70년대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음습한 데에서 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느냐? 검찰에서 그 백주 대낮에 조사 받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진술 조서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 받을 때
검사실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변호사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누군가. 변호인을 5군데를 썼어요. 5군데를 썼는데 하나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는 이제 지금 수원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수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한 분.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까지 하셨던 분을 변호사로 또 선임을 갖다가 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민변 있지 않습니까? 민변의 거의 대표급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 로펌도 선임을 했고, 그다음에 개인 변호사는 2군데를 선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현근택 변호사라고, 현근택 변호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을 검찰에서 이야기했을 때 변호사 옆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강압이나 회유나 고문에 준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진술을 했다. 그럼 옆에 있는 변호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그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 조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필 입장문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신경 써달라. 뭐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갖다가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비용을 대납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2019년에 마닐라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이재명 지사 방북을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때 김성태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걸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김성태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옛날 어렸을 때 고등어 구우면서 야 고등어 타나 안 타나 잘 봐라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타나 안 타나 보라고 하는 겁니까? 타면 이걸 뒤집으라고 하는 게 그 어머니의 그 속뜻이었습니까?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고등어 타고 있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김성태 회장한테 신경 쓰라고 하는 거는 돈을 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5월 달에 방북 추진해달라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다가 그 초청해달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공문까지 북한에 보냈고, 만난 건 7월인데 7월 달에 북한에서 그래 우리가 공문 잘 접수를 했는데 돈이 필요해. 얼마 500만 불인데 300만 불 깎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 쓰라고 했고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신경 썼잖아요. 돈을 300만 불을 11월 달에 보냈잖아요. 이게 앞뒤가 쭉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자필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도 진술서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굳이 과히 이렇게 뒤집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오죽 지금 급했으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나 이게 어떻게 소설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명백한 지난날에 그걸 다 체크한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많은 뇌물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분이 나는 뇌물을 요청한 적이 없다. 제가 준 거다라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뇌물로 이제 인정되는 판례가 많았는데 이 지사 방북 좀 잘 신경 써, 김 회장. 그리고 나서 이 김 회장이 북한에게 몰래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주장은 이게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무지사는 나는 비용 대납하라고 한 적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대가성이 있냐 없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사전입니다. 사전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보고는 됐고 이심 전심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말하자면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컨트롤에서의 변동이 없다. 사전 보고는 안 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사전 보고를 미리 인지하고 지시했다라는 거하고 내 보고 없이 그렇게 됐다. 그 차이에서의 법리적 다툼이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가 있군요. 그랬을 때 실제 법리적으로 보면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제명이 되는 것이고, 무슨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안부수 회장, 그다음에 국정원 정원,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전 보고에 대한 어떤 앞뒤 말이 좀 혼란을 주기는 줬지만
큰 틀에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뇌물죄로 예.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까지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완전 뒤집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전재수 의원님, 아니 사전 보고도 안 했는데 경기도지사한테 마치 사전 보고한 것처럼 나가고 검찰 입에서 그리고 방북 비용을 대납해달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방북 비용을 대납하라라고 시킨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라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성명을 근거로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몇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죠. 우리 돌직구 쇼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김성태 회장이 해외로 도망가 있을 때 한국산 말하자면 회까지 공수를 해가지고 해외 도망간 사람이 먹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폭 출신 기업가다 뭐 조폭 출신 사업가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비판했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하나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언론 보도인데요.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사실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된 겁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상 그 언론 보도의 내용이 맞거나 안 맞건 그걸 떠나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의 수사 관행에 있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판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도 전에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해가지고 나중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같은 범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손편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부인 편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본인의 편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검찰에 의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술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물증과 증거를 통해서 이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하기도 전에 재판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정에서 물증과 증거를 통해서 이것은 다툼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 아니냐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입장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버텨주면 나중에 내가 대통령 돼서 사면해주고 좋은 자리 줄게 라며 회유라도 한 것인지 몰라도 이이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도 기가 막힐 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 얘기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쌍방울 관련해서 대표님 빼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이걸 뭐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걸려 있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면을 가고 있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건을 시계열로 잘 보면은 다 납득이 되실 텐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에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했고 방북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게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이런 진술이 맞다.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방북을 요청했다는 것을 재판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확인해 줬어요. 재판부에. 그걸 통해서 이 일이 불거졌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음 날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보도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의원인 누군가가 또 이화영 부지사를 중간에 면회를 가서 만났다. 이런 보도까지 쭉 나와요. 일련의 건을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 그다음에 재판부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방북을 요청했다는 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누굴 통해서 민주당에서 회유를 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고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저렇게까지 눈에 뻔히 보이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회유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당을 통해서 저렇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을 냈을까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전체 그림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김문기 사장을 아느냐 모르냐와 연관되어 있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나한테까지만 안 오면 된다라는 꼬리 자르기 전략을 지금까지 다 써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까지만 안 오면 나머지 중간에서 어디서 잘려지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 두 번째,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꼬리 자르기 해오려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 모든 그림이 지금까지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이런 일에서 연루된 것 아닌가라는 점 최소한 저는 두 가지 점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대통령실의 관저 선정에 천공이 와서 둘러보고 갔더라 라는 의혹을 한때 제기됐다가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 중인데 천공이 아니라 방금 보신 풍수 전문가 백재권 교수인 듯하다라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여야에서 이 문제로 뜨겁습니다. 일단 천공은 안 왔다는 거예요. 자,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온 것을 경찰은 포착했다. 풍모가 좀 비슷할 수 있다면 마스크 쓰면 밑에 이제 수염이 나오니까 수염을 보고 아마 착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뭐 수사 과정에서 나오나 봅니다. 경찰 관저 선정 과정에서 육군 참모총장 공관 다녀간 정황을 포착했다. 천공이 아닌 백재권 겸임 교수. 백재권 겸임 교수는 풍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천공은 아닌데 김영주 의원님. 네. 천공이 아니라고 한다. 마침표 끝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천공 저분은 영업상의 큰 손실을 앞으로 입게 될 거예요. 왜요? 그동안에 천공이 다녀간 듯이 보여서 굉장히 전국에서 천공을 많이 불러서 저분이 관저에도 뭐 영향을 미쳤대. 도마비를 굉장히 친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그냥 농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뭐 사실이 아닌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분은 보니까 어떤 여성 무슨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대선 직전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단일화 성사가 됐고 대선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 자기가 쭉 풀이한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동물 관상 전문가라고 합니다. 백재권 교수가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뭐 가령 거북이상이고, 이 대표는 뭐 살쾡이상이고, 뭐 윤 대통령 악어상인데 악어상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관상과 풍수 네. 전문가다. 네. 관상하고 풍수는 사실은 좀 전공이 다르죠. 예. 전공이 다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상하고 풍수가 연계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선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진 것은 조상묘 때문에 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 얼마 전에 생명기 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조상묘의 앞 산이 문제다. 그래서 그건 참 문제죠. 산을 옮길 수도 없고 예. 묘를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100% 팩트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분이 실제로 다녀갖고 얼마나 어떤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전달됐고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다. 네. 다만 언론에 나와 있는 3월 11일자 인터뷰 속에는 쭉 이와 같이 상당히 풍수에 관련된 대가로 보여 있고 그리고 쭉 많이 또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그 인터뷰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대통령 관저를 선정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번 둘러볼 수 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하고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 매번 어떤 외국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저런 어떤 역술인이나 풍수지리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야에서는 이 풍수와 무속 공방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풍수 전문가가 무슨 무속이냐. 야당에서는 무속 공방의 어떤 연장선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가 윤 대통령 평가 방금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과거에 평가했는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살쾡이상, 윤석열 후보는 악어상. 악어는 세상을 정화할 숙명이다. 윤 대통령은 세상이 부른 인물, 시대가 원하는 관상이다라는 인터뷰를 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관상에 보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조선시대 때는 뭐 이제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운명이요. 이정재 씨가 이런 명대사를 해서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뭐 이제 관상을 좀 보신 것 같고 풍수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묘자리 볼 때 뭐 무속과 상관없이 이렇게 풍수 전문가들도 의견을 듣기도 하는 뭐 풍습 같은 것도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기사 읽어봤더니 김정숙 여사 보고는 왕비상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도 왕비가 되셨을 분이다. 뭐 그렇게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의 네네. 부인 김정숙 여사.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야기가 대통령 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대선 직전에 나온 기사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천공하고 백재권 씨는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교주예요. 교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문을 하는 거고 교주는 사람들의 의식에 막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교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천공이었어야 했는데 백재권 교수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좀 김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전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천공이냐 뭐 백재권 교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와대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을 했었단 말이죠. 청와대를 왜 옮겼어야 됐느냐?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해가지고 계속 거기가 구중궁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업무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왜 업무하기에 적합하지 않느냐? 청와대는 어떤 데냐면은 조선 총독부였어요. 조선 총독의 관저였어요. 원래 조선 총독 관저가 그 용산에 있었다가 1937년에 경복궁 뒤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 일본 사람들이 총독 관저를 뭐 땅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그 청와대가 아니라 경복궁 뒤에다가 했겠습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지금 다 부셔가지고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경복궁 앞에 중앙청이 있었잖아요. 경복궁 뒤에 조선총독 관저가 있었다고요. 앞뒤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천공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청와대를 이전했어도 옛날에 이전했었어야 된다. 예.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와대를 이렇게 이전한다고 그랬을 때 작년에 이맘때보다 좀 이전에
어떤 이야기 있었습니까? 청와대 이전해가지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은 뭐 나라의 안보에 구멍이 나고 큰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잘 정착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러한 그 의미 없는 그 논쟁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재건 교수와 천공의 차이는 교주와 교수의 차이다 라고 말씀하신 발언의 근거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천공에 대해서 2009년에 부산지방법원이 사이비 종고의 교주로 판결문에 명시를 했던 사건이 있었군요. 그거에 근거하신 말씀이신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여야에서는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시죠. 백재건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며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정선동 공세는 사실상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고 물타기해도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당장 멈추고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하십시오. 앞서 뭐 교수와 교주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적이 좀 뼈아프다라는 대목도 나오는 것이 왜 밝히지 않았냐. 천공개입 의혹 때 풍수 전문가였다라고 왜 밝히지 않았냐. 이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기억을 할 때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자세하게 눈, 코, 입을 기억을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얼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포인트. 그렇죠. 딱 포인트 하나 가지고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천공과 이 백재건 교수 이분 포인트를 보자면 눈, 코, 입은 모르겠고 수염. 굉장히 특이한 수염.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수염을 기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대 전 의원이나 부성찬 국방부 대변인이 아마 또는 그것을 봤다라고 천공이라고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마 좀 그런 특징적 측면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관상 전문가든 풍수 전문가든 이것이 무속인지 아닌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풍수 보시는 분들, 관상 보시는 분들, 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나라 경영하는데 국가 경영을 하는데 또는 국가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머무르게 되는 관저를 정하는데 과연 풍수, 관상 전문가, 풍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끼어드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 운이 어떻는지, 내가 집을 이루 이사 가면 어떻는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나라 경영과 국가 경영을 풍수 전문가, 관상 전문가인데 맡겨가지고 마치 전보듯이 그렇게 개인으로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무속과 풍수와 관상이 틀리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과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경영의 시스템이 있는 것인데 그 시스템을 다 물리치고 어떤 풍수 전문가, 관상 전문가에게 맡긴다? 아니 그러면 관료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국가 경영,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구분할 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누구도 만나서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조국 부부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송구하다라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부모의 관여 어땠는지 법정에 소명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니 박정호 의원님, 내내 위조 안 했다, 잘못 없다라고 하다가 부인 대법원까지 유죄받고 본인 2심 앞두고 있고 자녀가 기소될지 말지 목전에 있으니까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라고 입장 내는 게 과연 대한민국 법무장관까지 냈던 분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을 오늘 안 던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었던 법무부 장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도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그 본인의 딸과 아들한테 했던 것들을 계속 저렇게까지 주장을 해올 수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그 조민 씨가 뭐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떳떳하게 살았다고 그러고 의사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쭉 주장했던 거를 과연 그럼 아빠와 상의하지 않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사람들을 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졌는데요.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참 불가피하게 어떻게든 그 정상을 좀 참작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당연히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기소를 해야 마땅하나 지금 아버지도 재판 중이요, 엄마도 구속 중이니 딸은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기소를 유예해서 좀 그 지나가 보자.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좀 뉘우쳐 봐라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보여줬던 행동이 그렇지 않으니까 검찰에서 자꾸 의견을 구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정말 그런 진정 있는 모습을, 딸을 아끼는 모습, 그다음에 이 건을 대하는 본인의 진짜의 그 사회에 줬던 충격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표현했다면 저렇게까지 갔을까? 이제 와서 여태 아니라고 하고 이제 와서 저렇게 입장문 한 장으로 해갖고 또 이번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표변해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참 조국 전 장관의 그동안 그 실체와 너무나 비슷하구나.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 모습을 또 이번 건에서도 또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한 번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애초에 법무장관 청문회 했을 때 표창장은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그때 사과하고 인정했어야죠.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남들도 불행하게 사이코패스 비상.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을 상대로 대낮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식구도 될 수가 있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가게를 이제 막 뛰어 들어갔지. 또 칼을 들고 우리 가게를 막 쫓아 들어오는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남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너무 불안하고 나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내보내기가 너무 무서워요. 두렵고. 어제 구속된 피의자 조모 씨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라고 밝혔을까요? 그 장면 보시죠. 범행 왜 하셨어요? 혹시 남성들만 노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나 유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생활고나 빚 같은 게 있으셨던 거예요? 범행 동기는 묻지마 살인의 범행 동기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친구들과 술 마시러 신림동 몇 번 방문했었다. 사람 많은 거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인천 거주하는데 신림동까지 와서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법조? 제가 봤을 때 피의자 보호가 지나쳐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왜 저렇게 화면을 뿌옇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범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저 얼굴 다 까지고 그다음에 누군지 신상 다 그 털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법이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상이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러한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진짜 그 보호받아야 될 그 수준만 아주 최소한만 보호해야 되지 저렇게까지 보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범행은 그 묻지마 범죄이지만 우발적인 범행은 결코 아니에요. 저거는 굉장히 사전에 의도적으로 계획된 그러니까 흉기도 딱 그 준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하나 걸려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걸려야 되는지는 내가 정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기사 읽으면서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사망한 그 피해자가 4분이나 되는데 그중에 한 명 사망한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그 부모님도 그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신림동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방 구하다가 저런 참변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형법에 엄연하게 그 사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아예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법 다 바꿔가지고 사형을 다 빼든지 규정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사형이라고 하는 게 1심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형이 선고가 되려면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반드시 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국민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부상 3명,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20대 청년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우리 시대의 성실한 청년이 또 묻지마 살인의 흉기에 희생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추모가 있느냐? 남일 같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남일 같지 않은 안타까움, 공포 이런 건 아닐까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위기의식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이 사건 현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찾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 명부 그리고 가족께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해서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을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현 장관은 조심스럽게 이제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인다라는 의견도 좀 밝혔군요. 네.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소년 시절부터 14차례나 법원으로부터 송치가 되었고 그리고 17차례 가깝게 이 친구를 갖다가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어떤 사이코패스 징후가 있거나 또 치료 감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인명이 살상되는 어떤 경우들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우리 정법전 얘기한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그런 어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어떤 뭐 프라이버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고쳐서 치료 감호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촉법 소년부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연령도 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예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훈방과 교화를 할 아이들은 훈방과 교화를 하지만 치료를 해야 될 사람들은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주신 거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에 대한 어떤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뒤따라서 그런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양한 생각이 들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마지막 사건의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한 청년이 무고히 희생됐기 때문에 또 남은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